제가 작년 12월 초에 출연해서 그 당시 이제 각 그 정치 뉴스나 뭐 전문가들이 내년 연초에 이제 그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증시가 좀 크게 한번 하락할 거다. 그렇게 말들이 돌고 있던 그 즈음에 저는 이제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크게 강조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급반등하고 크게 상승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할 때 증시는 굉장히 크게 급등했거든요. 그게 이제 증시는 선반영된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았지만 많이 늘 걸로 예상돼서 증시가 급락했고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확진자가 줄어들 것에 미리 선반영돼서 증시는 크게 상승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그 3분기까지 그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한 7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을 낼 정도로 시장 경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증시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그 증시가 먼저 선반영돼서 급락했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작년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더라도 그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하거나 또는 인하할 기대감 또는 경기 침체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근데 올 1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그 증시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포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처 급등하는데 내가 못 따라갈 것에 대한 두려움? 뭐 그래서 벌써 나왔네요, 그게. 다른 말로 이제 조바심 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뉴욕 증시가 한 2%대 내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전에 예상됐던 것처럼 이제 올 5월 달까지 해서 한 5%에서 5.25%까지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6월까지 인상하는 거 아니야? 5.5에서 5.75까지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고 그다음에 3월 FOMC 회의에서 그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기준금리 0.25%가 아니고 0.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얘가 지난 금요일만 해도 한 18% 정도 확률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24%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덩달아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받는 거고요. 긴 흐름에서는 일부 조정받고 다시 추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연초만 해도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논쟁이 좀 치열했는데 그 연말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지금 뭐 2,400에서 2,500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지수대에 있을까요? 저는 그 상고하고 그죠? 저는 이제 상반기도 좀 증시가 상승할 것 같고요. 한 번 상승하면 네. 하반기까지도 거뜬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배경은 역사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증시는 조정기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조정 나오면 한 2, 3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도 한 1년 정도 하락하고 한 10년 가까이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도 3개월 하락하고 1년 6개월 정도 상승하기도 하고. 네. 작년 내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 그걸 딛고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면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 2, 3년 이상 또는 3, 4년까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뭐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네. 그런 과거 역사에 근거해서 미래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어떤 일이 또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다면 그렇죠. 증시는 다시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주식을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작년 12월에 출연했을 때도 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맞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예. 그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직전 고점을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직전 고점에 이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건데 당연히 일부 조정받고 가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거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내가 매수했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맞아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최저점 매수를 꿈꾸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최저점 매수를 운이 아닌다면 실력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그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면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샀어요. 네. 3분의 1 샀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했어. 쫄 거 없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만 산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면 기다렸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3분의 1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다시 걔가 쭉 세서 원래 1차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3차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1차 매수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 네. 그때 이렇게 생각하잖아. 에이, 다 살 걸. 아니,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산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차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네. 한 5%나 10% 수익 났을 때 2차 매수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3차 매수까지 분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살짝 버리고, 세 차례 나눠서 산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장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거란 그 기대감이 증시는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요. 네. 매수하기 좋을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씩 분할 매수를. 예, 꼭 최저점에 한 방에 몰빵하려고 하니까 얘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근데 그걸 욕심은 버릴 수 없고,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에 3분의 1을 샀어요. 30%를 예를 들어 뭐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네. 만약에 그게 한 마이너스 한 10%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럼 손절 같은 것도 혹시 하시나요? 지금 사면 손절 아니죠. 지금은 손절할 타임은 아니고 분할 매수 자체가 손절을 안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만 샀다가 예를 들면 3분의 1 샀는데 얘가 뭐 하락을 쭉쭉쭉 해서 한 마이너스 20% 됐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3분의 1 더 사면 뭐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0% 돼요. 마이너스 10% 견딜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마이너스 2%, 20% 떨어졌다. 그럼 그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3분의 1 샀는데 더 내려가는 거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단위가 네. 낮은 상태니까 네, 오히려 그렇죠. 떨어지면 더 사는 게 땡큐라고 하면서 더 사는 게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안 사고 세 번 나눠서 산다면 요것만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두렵지 않죠, 지금. 그러면은 그 대표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상승할 확률을 더 높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좋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좋게 보시고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섹터나 토픽 종목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연일 초급등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소폭 눌림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사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저점 대비 지금 에코프로 BM이 50% 이상 올랐고요. 맞아요. LNF가 40% 이상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거의 100% 오른 것 같은데요. 저점 대비 굉장히 에코프로는 100%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걸 추격 매수하려고 한대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미 막 시중에 알려진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처럼 모든 사람이 뉴스가 집중하고 이런 종목을 사면 손실 볼 확률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주도주가 될 종목을 사면은 그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지죠. 실패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어디냐? 이제 저는 식량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식량이요? 예, 곡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잖아요. 그러고 그 무기도 대준다 그러고 돈도 대준다 그러고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음. 안 그래도 저기 미국이나 그 유럽 서방 국가에서는 요번 기회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러시아를 그냥 힘을 빼려는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대줘도 결정적인 무기는 안 대주고 찔끔찔끔 대주는 거야. 뭐 한물간 전투기를 준다거나 옛날 사용이 연한이 지난 탱크를 독일에서 탱크 줬거든요. 탱크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블린 같은 이렇게 휴대용 무기 이런 걸 주는 거지. 결정적인 무기. 그 젤란스키 대통령이 막 비행기 전투기 달라고 막 여러 군데서 읍소를 했는데 전투기는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아, 그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러시아를 아예 그냥 길을 들여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파종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의 빵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흑토로 굉장히 비옥한 토지인가 봐요. 예. 그런데 장지대. 작년에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씨앗을 제대로 못 뿌려서 파종을 못했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을에 씨앗도 못 뿌렸지만 지금도 그 땅에 막 지뢰가 묻혀 있고 막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생산량이 전쟁 전이 2021년에 비해서 4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올 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또 파종을 못하고 작년에 파종 못한 게 올해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년도에 이제 곡물을 해서 흙계로 실어 날랐잖아요. 근데 올해는 없는 거지 이제 그게. 그래서 곡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푸틴이 이제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올겨울 너들 유럽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한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이 굉장히 따뜻했다잖아요. 알프스 막 눈이 다 녹을 정도로. 그래서 그 전략에 실패를 했는데 실제로 1월 17일 날 회의에서 푸틴이 필요하다면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푸틴에서. 네. 그 식량을 무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국제위험 보고서라는 곳에서 식량 문제를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부족이 문제가 벌어지면 이제 거기 관련주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곡물 관련주 예를 들면 뭐 한일 사료라든지 우성 사료라든지 실제로 뭐 곡물을 수입해서 수입해 오는 그런 그게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주 좋은 농기계로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대동이나 TYM 이 농기계 관련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 관련주는 이제 KG 케미칼이나 이제 남해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농기계 관련주들은 이제 당좌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 기업 내 현금 흐름이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유상증자 위험이나 뭐 이런 게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피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그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 좀 3월달 되면 비료 관련주나 뭐 농기계 관련주들이 좀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다. 와. 그랬는데 이미 어제부터 오늘도 며칠 전부터 농기계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한일 사료는 오늘 장중에 한 10몇 %까지 급등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비료 관련주만 안 가더라고요. 그 천천히 가겠죠 이제. 네. 결국은 그 이슈가 3월에는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식량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식량 관련주. 저는 이제 독특하시네. 지금처럼 2차전지 관련주는 막 올라간 걸 쫓아서면 안 된다는 게 제 투자 저거예요.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3월달 식량 관련주 주도주가 되기를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네. 그 궁금한 게 그 2차 전지주는 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혹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6,000원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2차전지요? 네. 아니요. 2차전지는 그건 아니고 단기 상승했잖아요. 네. 걔가 작년에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가 또 급등하면서 같이 막 급등을 막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가 1월
초에 그 자동차 가격을 20% 인하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20%, 중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거 10% 인하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들도 전기차를 사게 되거든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건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20% 다운하면 다 전기차를 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그 추세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 사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 그건 아닌 거죠. 그냥 눌리면 이제 단기 급등했으니까 쉬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줘야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새로운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지 네. 매도세가 줄어들고 그러면 조그만 매수세 받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할 때 매수 타임인 거죠. 지금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이제 요번 기회에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고점 대비 뭐 10%나 20% 떨어지면 거기서 돌릴 때 그때 10%. 매수 기회가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를 눌릴 때 예. 그거보다는 이제 그 곡물 관련 기업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 보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네. 조정 받으면 곡물 관련주 급등할 때 팔아서 2차 전지 관련주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랑 2차 전지는 네. 섹터가 성장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일반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수요는 네. 인계량에 찼다고 보고요. 지금 그거 말고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AI 반도체. 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장성이 크겠지만 그 삼성전자는 그래봐야 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니까 그 업황은 현재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보다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순매도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작년 이제 9월 29일 뭐 9월 30일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12월 2일 날. 네. 반도체 지원법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해서 총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70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를 공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도 덩달아서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해서 총 430억 유로,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약 59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대만도 이제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또 하락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 K 반도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양양자 의원인가? 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어요. 그 재벌 특기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나와서 그 무소속 국회의원. 예, 그렇죠. 양양자 의원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론이 이제 재벌 특기법 아니냐 이거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분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먹거리로 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부적절한 반론일 수도 있죠. 그게 뭐 본인들 정치적으로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반도체를 자국 내에 하려고 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2월 내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데 1월 초에 정초부터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요? 2014년도인가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부르시면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한다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자기들은 이제 보험세가 작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가 막 가라앉고 침울해지니까 언제 저기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는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그거를 경기 침체를 살리는데 쓰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니까 그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또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월 내내 상승했던 게 그런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그럼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하락만 하다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상승하다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하락하다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고 상승하다가 지금은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린다고 하고 횟수를 늘린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야. 환율 올라가면 이제 외국인 순 매도가 이어지니까 삼성전자도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3월 달에 0.5%를 올리든 6월 달까지 0.25%를 3번 연속으로 올리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을게. 이게 결정 난다면 다시 환율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밟지 않고 연말까지 길게 보면 삼성전자는 좀 좋은 흐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반도체 업황은 좀 달라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불경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발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환율하고 동시에 움직여서 걔가 따로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대로 기준금리 인상이 방향이 정해진다면 인상이 멈추는 게 확실해진다면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도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좀 너무 복잡하죠. 근데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요. 네. 단순하게 막 반도체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삼성전자 진짜 복잡하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너무 많은 거를 개인 투자자가 싣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투자 안 한다고. 삼성전자 투자할 바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한다고. 아예 안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저거랑 같은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얘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111 핸드폰을 갖게 되든지 111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든지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그 사건이 벌어질 일도 없고 이건희가 없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닦고는 그 시스템 때문에 유지는 될지언정 다시 성장할 확률은 좀 작다는 거지. 주식은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네. 새로운 빅 이벤트가 벌어져.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 팀쿡이 그 스티브 잡스는 혁명적인 인물이지만 팀쿡은 좀 안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꾸 애플 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처럼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테슬라처럼 아니면 그 애플이 과거 2000년대 급등하듯이 그렇게 오르진 않을 거라는 거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투자할 바에는 저 같으면 차라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차라리 투자를 하면 옛날에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상승했듯이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성장성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애플이 나쁜 게 아니고 성장 가능성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LG 에너지솔루션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의견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제 얘기가 앞으로 10년 쯤 지나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찍었듯이
LG 에너지솔루션이 10년 뒤에 얼마 갈지 이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그 삼성전자랑 그러면 엔비디아 있잖아요. 예. 이건 또 같은 반도체 안에 들어가긴 하잖아요. 예. 좀 근데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는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아, 우리가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파운드리는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고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 설계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팹리스는 인텔이나 이런 게 팹리스인데 네. 거기다가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더 고부가 가치가 높은 AI 반도체 이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아는 뭐 칩, 어떤 운용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참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6인가 7인가 뭐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월등히 큰 거야.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한 4배에서 6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명함을 못 내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고 설계 중에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그 고급 기술이 필요한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니까 그 반도체 중에 최강자는 엔비디아죠.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을 말하는 거지. 전 세계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불경기로 예상되고 있나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데 엔비디아는 별개라는 거죠. 그건 엔비디아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해야죠. 엔비디아는 하시는 무조건 엔비디아죠. 그렇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은 성장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무조건 성장 가능성 높은데 투자를 해야 되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량주에 하는 게 아니고 우량주 중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이 진짜 2차전지 요즘 흐름이 물론 조금씩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또 다음 날이면 또 급등하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2차전지 아닌가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맞아요. 2월 15일 날 승인했어요. 이 법안은 이제 EU 내 27개국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빠르게 2033년부터 유럽 내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현대차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한다 그랬어요. 내연기관 차량이 이제 종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럼 내연기관 차량 종말이 오면 나머지는 전기차가 대체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 관련되면 전기차는 배터리야, 배터리.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시장을 앞으로 지금 훨씬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6천만 대인가 자동차가 팔리나 봐요. 1년에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전기차가 한 200만 대밖에 안 팔리고 있어요. 6천만 대 팔리는 게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는 거지.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게 투트랙이 아니고 아예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신비례네요, 진짜. 그 지금 와서 전기차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뭐 그러면 아니죠. 지금은 내려가면 추가로 사야 될. 그래서 예를 들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안 따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매달 LG 에너지솔루션을 매달 산다면 아마 1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세상이 전기차로 바뀌니까. 이건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1월 달에 테슬라가. 대변혁. 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죠. 6천만 대가 다 바뀌는 거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 대변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에요. 전기차 보급률 우리나라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중국이 가장 높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 두 번째로 높고 미국도 아직 4점 몇 %예요.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구나. 갈 길이 엄청 멉니다. 음. 1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미국에서 20% 인하해서 팔았어요.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때 전기차 가격 인하한 것을 이 비용 부담을 배터리 업체에 떠넘길 거다, 전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때 에코프로비에 그때 우리 수강생들한테 사자 그랬거든요. 걔가 지금 50% 수익이 넘었어요. 네. 그때 산 게. 와. 이 뉴스 나오자마자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에 굉장히 큰 호재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가장 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 그 원인이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가격을 20% 다운해. 그러면 내연기관 차 살 사람이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훨씬 앞당겨진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모델 2가 모델 3부터 팔았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모델 2가 출시되는데 이거는 $20,000대 팔려나 봐요. 2천만 원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2천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는 거야. 그거 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배기량이 낮은 차 가격이 좀 낮은 차를 사는 사람은 전기차를 못 하잖아요. 근데 모델 2가 나오면 다 그걸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세상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냥 대세 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좀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단기 급등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단기 50% 이상 오르고 LNF도 40, 50% 올랐어요. 네. 저점 대비. 그 막 급등할 때 사면 안 되고 이제 조정받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물량 받고 돌릴 때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10년간 모을 거야 그러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나는 월급 타서 일정 부분을 50이면 50, 30이면 30을 계속 2차전지 관련주를 사야지 그러신 분은 이거 안 따지고 그냥 계속 사는 거고 그분들은 근데 투자금 나는 뭐 3천만 원 살 거야 5천만 원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3분할매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님의 경험 측상 한 10% 20%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예. 지금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눌림받다 그대로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도도나도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 모으는 투자 신탁회사나 뭐 증권회사나 큰 그 자산 규모를 가진 투자 회사들도 기다리거든요. 이걸 굳이 뭐 차익 실현 나오는 걸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 물량 밑에서 싸게 받아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고 주식 투자는 그걸 떠나서 소문난 종목 사면 안 돼. 소문난 종목 기다려야 돼. 힘이 빠질 때까지 얘가. 미친 항소처럼 로데오 경기 있잖아요. 막 날뛰는 말이나 항소나 그때 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기다려주는 거야.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그럴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가 한 10년 이상은 천하를 호령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 차량 산업이 한 100%라고 했을 때 뭐 한 지금 예를 들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시점이 100% 꽉 찼을 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게요. 주가는 한 번에 쭉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근데 그 성장은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거라 그러면 고점이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7년, 8년에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선반은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타임 갭을 착각해요. 아니 경기가 예를 들면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내려가냐? 경기가 이런 나쁜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는 걸 자꾸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게 확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먼저 오르죠. 음. 그래서 뭐 2026년, 27년 뭐 이때만 돼도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야.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최소 3년은 간다. 2차 전지가. 그럼 2020 한 5년, 6년 되는 건데 예.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진짜 모아가도 괜찮다고.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요? 와. 삼성전자가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올랐거든요. 7,000원부터 제가 봤거든요. 3만 원대도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걔가 28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80만 원 갔다가 250만 원 됐을 때 주식 분할했어요. 5만 원으로. 근데 걔가 그 9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48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얘가. 250짜리가요. 예, 아니, 걔가 삼성전자가. 예. 왜냐면 5만 원으로 250만 원, 5만 원 액면 분할해도 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더블 간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럼 48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걔가. 그렇게까지 2차 전지 관련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안 가고 이러면서 간다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뭐 더 크다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그 반도체 시장보다 그럼 갈 수 있겠네요, 진짜. 갈 수 있겠죠. 그럼 대표님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만들진 않잖아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냥 2차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주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인데 네. 저 같으면 2차 전지 관련주보다 테슬라를 산다는 거지. 2차 전지 전기차로 그냥 묶어서 해서 테슬라로. 전 테슬라라거든. 근데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앞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2035년부터 네. 전기차로 100% 바뀐다니까요. 판매 금지. 근데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미국은 4. 몇 프로고 중국은 16%고 유럽은 12%예요. 아직 어마어마하게 시장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크게 가겠죠. 가끔가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슬라가 예를 들면 저 주가가 지금 예를 들면 뭐 200달러인데 $10,000 갈 수도 있지 않냐. 테슬라가 만약에 $10,000 간다면, 예, $10,000 간다면 100배요. 시가총액이 경이 넘지 않냐.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시장을 선점하면 그렇게 가지 말란 법은 없죠. 왜 굳이 뭐 가지 말란 법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버크셔셔인가? 한 주 가격이 4억인가 5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성장성만 있다면 간다는 거지 그냥. 예.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안 가면 뭐 어때요? 예를 들면 $10,000 예상했는데 $5,000까지밖에 안 갔어. 뭐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20-30배 오르는데. 근데 그것도 되고 네가 $10,000까지 간다는데 왜 $5,000까지밖에 안 가라고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은 주가는 탐욕과 광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아무짝에 수 없는 이런 말은 안 되나?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걔가 8천만 원 가요. 근데 탐욕과 광기로 8천만 원 찍은 거야. 그 1600년대인가? 그 네덜란드 튤립 아시죠? 네. 그냥 좋은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으로 팔렸다는 거야. 그게 광기거든, 그게. 인간은 탐욕에 휩싸이면 판단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 다음에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인간은 소외되는 걸 싫어해. 너도 나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뭔가 내가 불안해. 거기에 물리더라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랑 같은 거거든. 전기차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지금 얘기하는데 한 2027년이나 28년 이때쯤에 너도 나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막 사회 분위기를 휩쓸려요. 그럼 얼마큼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없지. 너도 나도 사서 올리는 더 비싸게 사서 올리는 건데 그때는 이제 폭탄 돌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좀 2차 전지 위주로 조금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가면서 좀 좋게 보시는 기업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이제 완성차 배터리 만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성장성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저 투자 뭐 이런 게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극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중에 이제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의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관련된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딸리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주문량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한동안 오랫동안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관련주. 그게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많이 오른 이유예요. 네, 양극재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문가 예. 몇몇 분들은. 예. 저는 이제 이 LG 에너지솔루션은 전 긴 오랫동안 보는 거고 양극재 관련주는 지금 단기적이라 봐야 뭐 2, 3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안 간다 그랬죠. 갔다 조정받다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삼성전자도 그랬나요? 당연하죠. 삼성전자도 150만 원 갔다가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 갔다가 150만 원 떨어졌다가 250만 원 갔다가 막 그랬어요. 그 앞단에서 더 그랬고.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당시가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뭐 모르겠는데 자기는 삼성전자 투자만 한다는 거야. 9만 원에 오면은 사고 15만 원 되면 판다는 거야. 너무 재밌대. 제 생각에 한두 번 했나 봐 그거를. 9만 원 오면 사고 12만 원은 파는 거지. 계속 된 거예요 이게 통화가. 아니 근데 얘가 어느 날 20만 원고 30만 원 간 거야. 6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간 거지. 그 바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모임을 했는데 내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꼭 네 얘기를 예를 든다. 주식투자는 그렇게 아니라는 예를 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 9만 원, 12만 원 하면 그것도 30%니까 짭짤했을 텐데 그게 결국에는 성장하는 주식은 그냥 모아가는 게 안 팔고 정답이었던 거잖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자면요. 네. 제가 그 비트코인 처음 판매되기 시작하고 강남에 이제 비트코인 환전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뭐야 그래서 공부를 연락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도대체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가치가 있고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2,600만 원 간다는 거야. 2,500만 원, 2,600만 원. 실제로 간 2018년인가 그때 강풍 한번 불었어요. 네, 맞아요. 2,600만 원 간다 이게 막 지나가는 고등학생도 비트코인을 하고 아가씨도 20살짜리 아가씨도 비트코인 하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애기 어분 아줌마가 증권자 객장에 오면은 그게 꼭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20살짜리 아가씨가 고등학생이 하면은 그게 꼭지라는 거지 이제. 그때 올라가길래 그때 제가 또 연구를 또 한참 공부를 또 했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500만 원 오면 한 500만 원씩 사보겠다 그랬어. 근데 정말 500만 원 왔어요. 제가 샀다니까요. 근데 얘가 800만 원 딱 된 거야. 그래서 역시 주식 잘하는 사람은 비트코인도 잘하고 제가 팔았어요. 기분 좋게 자랑하면서. 네. 걔가 5천만 원, 8천만 원 간 거야. 야 거기서 10배를 가버린 거네요. 전에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테슬라가 $10,000 간다는 말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왜? 어떻게 비트코인이 그게 8천만 원을 갑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왜? 얘는 교환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현 시스템에 있는 화폐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암호화폐로 대체한다. 이거 외에는 나의 거래를 금융제도권에서 모르게 한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얘가 뭐 금덩어리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폐처럼 정부에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8천만 원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냥 탐욕과 광기로 가는 거죠.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악플 막 달리겠네요. 네, 또 다른 반박을 다실 수도 있고. 네. 그 누구죠? 그 미국의 그 돈나무 언니는 예. 뭐 2030년에 10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약간 이제 그 4차원적인 생각을 그리고 많이 하시니까. 일론 머스크도 어젠가 뭐 비트코인 산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건 또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튤립이 집안채값 가는 걸로 따지면 갈 수도 있죠. 그게. 네. 충분히 갈 수도 있죠. 네. 꽃 한 송이가 집안채 값이었는데. 네. 그리고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30년에 $2만, $30만 달러 갈 확률에 대해서 얘기한 게 돈나무 언니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돈나무 언니가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예상치에 2030년에
테슬라 주가가 2만 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해 놓은 게 있었어. 걷다 대고 막 제가 지어낸 것처럼 뭐 지난번 보니까 좀 안티적인 악플을 다신 분도 계시던데 이만희면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그 광기도 포함된 거죠, 그게. 그래서 대표님 그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사는 것보다는 2차 전지를 보면 좋겠고 예. 그건 이제 미래 성장성이고 그 대신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를 합쳐서 보면은 아예 그냥 테슬라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예. 뭐 2차 전지 국내 뭐 기업들을 그래도 뭐 꼽자면 양극재 쪽으로 양극재가 주력이죠. 예. 그렇게 뭐 에코프로 BM, LNF, 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네. 테슬라 2차 전지랑 전기차를 아예 묶어서 테슬라에 투자하신다고 하셨고 예. 테슬라 진짜 2만 달러 물론 예. 그거는 뭐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못 될 바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 1위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서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요. 아, 그 핸드폰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비싸봐야 이제 150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차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얘가 6만 달러예요. 참, 핸드폰은 1인 1폰인데, 그 차는 한 가족이 차 한 대라고 칠 때, 4인 가족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200만 원짜리 4배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4명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근데 얘는 6만 달러라니까. 싼 게 4만 달러, 5만 달러고 비싼 게 6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짜리 차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주가가 훨씬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고 영업이익이 훨씬 크겠죠. 애플 스마트폰보다는. 근데 얘가 만약 테슬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시 간다면 네. 그 이상 애플보다 훨씬 커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독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차량 가격 결정권을 테슬라가 갖고 있어요. 네. 얘는 진짜 1월 달에 차 가격이 20% 내렸잖아요.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광고비가 제로예요, 제로. 광고비가 아예 광고를 안 해요, 테슬라는. 그 다음에 테슬라는 딜러가 없어.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야지 갖다 줘. 그것만 해도 일단 가격이 훨씬 싸죠. 네. 예.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차 가격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싼 거죠. 실제로 광고비로 따지면은 이제 테슬라가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폭스바겐에서 1년에 광고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8천억을 쓴다고 해요. 와, 그렇게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는 5조 1천억 원 정도 와, 1년에 광고비만. 그 다음에 GM은 3조, 포드는 3조 7천억 정도 광고비를 쓰는데 테슬라는 빵을 쓴다니까요. 와. 얘가 1년에 6조가 순이익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익으로 얘가 안 쓰는 거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포드는 지난 5년간 평균 이익률이 3.8% 정도 되고요. 좀 낮네요, 되게. GM은 3.7% 정도 되고요. 폭스바겐은 이제 지난 5년간 평균 이익률이 4.9%. 좀 높다고 하는 도요타가 한 7.7% 되는데 테슬라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이익률이 17%. 와.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과거에 치킨 게임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하고 이베이하고 붙은 거야. 그 아마존이 이겨서 이베이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격을 대폭 내리면서 그때 항해 법칙이라든 기술력으로 생산 단가를 확 낮춰서 반도체 경쟁업들이 다 파산하고 살아남은 업체가 TSMC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0년간 천하를 호령했잖아요, 지금요.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서 이거 판매가 잘 안 나니까 아이폰 가격을 2008년인가 아이폰 가격을 20%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으로 폭락을 했는데 그 뒤로 모토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LG전자도 스마트폰 안 만들잖아요. 싹 죽고 삼성전자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그 아이폰이 지금까지도 평정하잖아요. 테슬라가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광고비도 안 쓰지, 딜러도 사용을 안 하지.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력도 최고지. 거기다가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자체가
구독료를 받거든요. 월 구독료. 자동차를 사면은 15,000달러인가를 내면은 자율주행 그 기능을 붙여주는데 그냥 월 이제 몇백 달러를 내면 그 구독료 개념인 거죠. 그럼 자율주행 기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매달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테슬라 따라올 경쟁 업체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이제 모델 2가 나오면은 가격도 그 2만 달러대로 떨어진다면 내연기관 차량 살 바에는 다 좀 모델 2 사는 거죠. 모델 2.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냥 뭐 치킨 게임의 결과를 예상한 다른 지금까지 치킨 게임 예를 보면 전기차는 테슬라가 거의 압승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업계 1등 예. 그리고 완전 승자 독식 예, 가격 결정권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좀 몇몇 보고서를 보니까요 뭐 GM이나 뭐 도요타나 아까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경쟁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미. 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2004년인가 5년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네,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미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어. 고급차를. 음.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가 다른 차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는 내용 자체는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냥 이 모터에다가 차체에다가 모터만 달면 가는 거거든요. 기술력의 차이가 그닥 크지 않은 거야. 배터리 성능에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저거지. 자율주행 성능. 이 자율주행 성능은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본사에 있는 도조2 슈퍼컴퓨터 세계 5번째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도조2 이 슈퍼컴퓨터가 테슬라를 주차를 하면 밤사이에 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이 자동차를. 근데 이 자동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주행 정보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능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럼 무슨 일이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내 자동차가 가다 보니까 어떤 다리 근처에 공사 중이었어. 그게 그걸 지나와서 주차를 해놓으면 거기 공사 중이라는 정보가 슈퍼컴퓨터 도조2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일대를 가는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면 그 근처에 가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거야. 왜? 저 공사 중인 거 다 아니까. 그런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좋아진대요. 제로백이 더 짧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경쟁 상태가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저런 거 있겠지. 람보르기니 전기차라든지 페라리 전기차라든지 이게 최고급 차, 럭셔리 전기차 뭐 이런 거는 경쟁 상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외에 일반 차량들은 이제 상대가 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오닉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애플 쓴 비율이 6%인가 뭐 그 정도 되는가 그럴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다 갤럭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AS가 편하기 때문에. 애국심은 아니야, 내가 볼 때. AS가 편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삼성전자, LG전자를 쓰고 자동차는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AS가 편하고 서비스가 좋은 거잖아. 사실 테슬라 AS 엉망이거든요. 애플, 아이폰 AS 엉망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뭐 감수하고 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AS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이 더 테슬라보다 시장 점유율을 놓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AS가 편하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네. 광고비는 빵원인데 네. 연구개발비는 가장 많이 쓰나 봐요. 이제 대당 연구개발비가 광고비는 0원인데 연구개발비는 2,900달러? 차 한 대 연구개발비가. 포도는 광고비가 이제 대당 광고비가 468달러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1,100달러 정도 쓰고 도요타는 이제 광고비가 454달러 정도 한 대당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1,0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GM은
광고비는 394달러인데 연구개발비는 878달러 정도 들어가고 클라이슬러는 광고비가 664달러인데 연구개발비가 784달러인데 상식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새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연구개발할 게 많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 차량은 지금 수명이 다 됐잖아요. 이제 그만 만들어 판대잖아. 연구개발을 투입을 해봐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봐야 전기차로 바뀌면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개발비 자체도 테슬라를 따라올 이것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지. 다른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 얘를 저거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도 테슬라가 혼자 전기차만 갖고 20년을 지금 호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올해 보자고요. 작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리스크로 굉장히 트위터 인수하면서 막 혼란스러웠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테슬라 차 가격이 20% 인하하면서 100% 급등했어요.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럼 테슬라가 지금 200달러까지 1월달 한 달 동안 100% 올랐는데 더 상승할 것이냐,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이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좀 완화됐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트윗에다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올렸는데 그걸 주주들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소송을 걸었어. 근데 그 소송에서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것도 리스크도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작년에 트위터 인수대금 한다고 막 테슬라 주가를 팔아서 막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에 거의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트위터 7,000명인데 5,000명 잘라버렸어요. 비용 중에 가장 비용이 인건비잖아요. 근데 그걸 5,000명 잘랐으니까 당연히 이 말이 얼토당토 안 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성 있는 얘기라는 거지.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지금 데이터가. 그러면 최소한 테슬라를 더 이상 팔 확률은 필요성은 없어진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좀 약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세액 공제가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기존에 적용됐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세단 일반 승용차는 55,0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매수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고 SUV 차량은 8만 달러 이하일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 모델 Y가 6만 달러대예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야. 아, 55,000원 넘으니까. 예, 여기 SUV인데 5인승이야. 그래서 이걸 5인승이라고 세단으로 분류를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SUV로 변경됐다는 거죠. SUV로 변경되면 이제 8만 달러 이하는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6만 달러 되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거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을 줄여서 줄인 그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내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는 세금 얼마 나왔는데 그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 얘가 훨씬 효과가 큰 거거든요. 세액공제가. 그 대상이 됐다는 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 매출액이 굉장히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상하이 셧다운, 베이징 셧다운 하면서 봉쇄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 가격이 줄어들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 가격이 인하했어요. 차 가격이 인하하면서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 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테슬라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300달러, 4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애플을 이기고 세계 1위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월가에 있는 유명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최고의 선택은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도이체 방크에서도 테슬라 주문량의 생산량이 2배로, 주문량의 생산량이 2배니까 만들기 바쁘게 팔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올해. 베렌버그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을 수반한 가격 인하가 25% 마진을 유지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거다. 와. 그래서 월가에 있는 유명 큰 투자 회사들도 다 테슬라의 올해 성장을 다 점치고 있습니다. 예, 와, 그래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 앞으로 애플을 이기고 세계 1위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이다. 예, 진짜 많은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결국 예.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예, 맡기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 확신을 가지신다면 진짜 와 앞으로 정말 그 상승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면은 큰 부를 거머쥘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 출연해서 그 엔비디아도 예.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고 좋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이게 참 대단한 기업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가장 핫한 챗 GPT, 챗 GPT가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의사 시험도 통과한다 그러고 보고서도 대신 써주고 하여가 뭐 좀 굉장히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챗 GPT가 1750억 개의 매개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처리를 하는 학습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성능 AI 인공지능 연속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위해서는 이 연산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TPU 같은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조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반도체가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지긴 이제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90년도 후반에 이제 상장하고 그런데 이제 3D 게임이 나오면서 기존의 CPU가 이 3D 게임을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먹통 생기고 뭐 한참 있다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럴 때 엔비디아에서 GPU라고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이 3D 게임을 유연하게 작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3D 게임이라는 게 이 게임은 예를 들면 약속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유저가 위를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위를 보여줘야 되고 순식간에 아래를 보면 순식간에 아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인 GPU를 꽂아야 된다는 거지 얘가. 그러고 났는데 또 VR, AR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를 보여주려면 안경을 끼면 안경이 실제 안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처리를 하려면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또 필요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막 폭풍처럼 일었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채굴을 하려면 이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엔비디아에. 다 들어가네요, 진짜 굵직굵직하네. 근데 이제 챗 GPT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챗 GP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잖아요. 이제 구글 검색기를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시장에 예상하고 있고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악용하거나 그 어떤 기준을 사용 기준을 세우는 단계로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챗 GPT를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엔비디아의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또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메타버스 가장 큰 수혜주가 엔비디아예요.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맞아요. 그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문명이 인류가 발전을 한다면 과거에 1900년대 초반에 철도를 깔아야 됐듯이 철도를 깔려면 철강 산업이 있어야 될 듯이 그 다음에 1900 중반부터 자동차가 굴러다니려면 기름이 필요했듯이 그런 정유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듯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거의 이제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새로 발전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가상세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얘도 세월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얼마만큼 성장할지 예상이 좀 어렵죠. 네. 생각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산업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알짜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네. 또 굉장히 되게 의외성으로 곡물 관련주 또 예. 언급해 주셔가지고 되게 색달랐습니다. 작년에 네. 그 하나생명 제가 추천했잖아요. 네.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닥에. 네. 그 뒤로 한 40% 이상 올랐었어요. 야.
최근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네. 와, 이 곡물 관련주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한 1억 원 정도 있다면은 네.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 투자는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 이염 소녀인 사람도 있고 안정 추구형인 사람도 있고, 근데 투자금도 뭐 지금 1억 원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투자금 여유 자금이 뭐 500만 원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2, 3억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개인 선호, 그다음에 투자 유형, 그다음에 투자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나한테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 중에는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반씩 묻어놓고 어. 3천 어. 이렇게 묻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4천 정도 갖고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하다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는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고점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눌림을 받고 다시 돌아갈 때 또 다시 사고,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는 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수강생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타고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 타듯이 주식도 주식 정류장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지. 아무 데나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지금 이산지 관련들이 유명하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걔는 좀 열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고 지금 다시 상승할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다가 네. 그 대규모 돈이 뿌려진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때 나중에 사신 분들이 작년 하락장에 손실을 크게 보니까 상실감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나한테는 안 맞나 봐, 또는 어려운가 봐,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을 배우면 쉬워요. 이론적으로 주식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죠.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매출액이 올라갈 거고, 매출액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아주 뭐 잡주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잘 모르니까 이름 유명한 종목, 시중에 널리 알려진 종목, 가장 핫한 종목에 기가 쏠려서 그 주식을 사니까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제가 지금 식량 관련, 곡물 관련주를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될 종목을 저점에서 산다면 잘못돼도 손실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잘못될 확률은 굉장히 작지만, 잘 될 확률은 훨씬 크지만, 그렇게 배워서 한다면 주식은 뭐 노후에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나오잖아요. 나오죠. 작게는 한 명, 많게는 10명씩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로또 복권 당첨이 안 됐잖아요. 그 주식을 로또처럼 주식 투자를 해서 5배, 10배 수익 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5배, 10배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오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주식 투자를 5배, 10배 벌려고 하면 그게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있는데, 그거를 배우면 그 목표 수정부터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벌 거 아니면 손실 위험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해? 주식 투자를 쉽게 하자는 게 저거예요. 제 교육의 좀 모토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로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큰 게 아니고 위험은 작은데 수익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좀 이해를 하면 그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한 200만 원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확률은 무지무지 높아요. 한 달에 2억 2천만 원 벌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연세가 나이가 많아도 그 마우스를 클릭할 일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유명한 종목을 쫓아서 스텝이 꼬이고 헛발질을 자꾸 하니까 주식은 어렵다. 주식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막 생각하는 건데 배워서 안정된 자리에서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생각은 있는데 뭐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러신 분들은,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학원 한번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조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워렌증권 에듀.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죠?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 영상 아래 네, 그 링크로 링크도 걸어 주셨더라고요. 네, 예.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 2번 하고 이번에 3번째 이제 옹달 책방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를 여기 출연하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관심 가지시고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좀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미력 하나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남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투자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꼭 배워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 주식학원의 김용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